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벨기에와 폴란드 이렇게 유럽을 순방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 기대도 많이 했고 참 중요한 순방이 방문이었습니다. 네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언제 유럽에 직접 방문할까 생각했었는데 방문했어요. 벨기에하고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왜 이 두 나라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예. 벨기에 중요합니다. 지금 나토 30개국 회원국의 나토 본부도 벨기에에 있고 유럽 정상들이 다 모여 있는 유럽연합 27개 국가죠. 유럽연합의 본부도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나토의 회의를 참석한다는 것은 주로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좀 유럽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까라는 의미가 있었고 EU 정상 27개 EU 정상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제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유럽 국가들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제재할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났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지난 한 주였거든요. 예예. 근데 겉으로는 뭐 이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연말에 하는 G20에 20개국 회담에 우크라이나 초대하자 업적으로 그런 결과도 나왔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는 합동 성명에 그 문장도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난민이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유럽 국가가 수고가 많다. 2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이나 받아주고 이러니까 수고가 많다고 미국도 받아들인다고 10만 명을 미국에 수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나토하고는 조금 더 액션을 취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토하고 회담에서는 동유럽 국가에게 4개 전투단 정도 나토가 추가 배치하지 이 정도고 러시아가 핵무기 쓸 수 있으니 핵무기 대비하는 부대가 나토에 있으니 이걸 좀 가동을 준비하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기대했던 거는 나토가 좀 직접 파병 같은 문제도 좀 논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과거에 나토가 코소보라든지 유고슬라비아에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직접 그 분쟁 지역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또 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했습니다. 논의 안 이건 다 불허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영공 비행 금지를 하면은 그 비행 금지 구역을 감시하고 러시아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은 나토의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또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보다 못한 폴란드가 인접 국가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상당히 폴란드는 자기 지금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나토의 이름이 아니라 폴란드 이름으로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을 할까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 제가 너무 많이 기대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EU하고 회담 결과는 경제적인 제재에 대한 발맞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하원 의원을 뭐 조금 더 추가 제재하겠다. 네네. 방위산업체도 추가 제재하겠다 이 정도였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EU 정상들하고 러시아의 그 에너지 수입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유럽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100% 손발을 맞춰줘야 효과가 난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이견을 상당히 드러냈습니다. 가스하고 원유 석탄 수입을 전혀 금지하자 그랬더니만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은 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하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면은 유럽 지역에 너무 큰 타격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실망스럽고요. 저는 그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하는 발언 같은 것을 유심히 보는데 자기가 그 선거 때는 남자 메르켈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메르켈 총리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남자 메르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오히려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좀 유약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유럽의 남자 메르켈이라면 지금 마크롱이 재빨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은 찬성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에너지 전면 수입 금지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상당한 이슈를 낳고 있는데 벨기에에서 폴란드로 마지막 날 건너갔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는
강경한 발언을 이으면서 언론의 집중을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에는 도살자라고 보도가 됐는데 부처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 한마디로 부처. 그 부처가 사실은 정육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육점인데 거기에 잔인한 도살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라고 딱 한마디로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푸틴을 부처라고 표현을 했다. 도살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참모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또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너무 강한 발언이니까. 어떤 폴란드 가서도 여기서는 경제적인 제재, 뭐 군사적인 지원도 얘기했지만은 이 피난민들 위로 방문도 했습니다. 예. 200만 명이 피난하고 있는 그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그 체육 경기장 거기 200만 명이 막 그 옹기종기 그 피난가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아이도 끌어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용감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이 100km도 안 되거든요.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거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바로 국경 인근 도시 르비우를 폭격으로 대응하는 바로 그런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나토와의 그 회담에서 정말 좀 뭔가 센 게 나오면 EU도 서유럽도 우리가 힘들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수사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푸틴이라는 사람 화만 돋우고 그리고 버텨도 되겠구나라는 이러려면은 사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왜 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은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쉬운 결정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 사태를 봐도 그렇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사실 전 세계 지금 뭐 기름값이 엄청난데 근데 그중에서 한국 휘발유 가격이 세계 42위로 세계 평균과 비교해봐도 26% 높다면서요? 별로 이거 안 좋아하실 그 민감한 뉴스 같은데요. 피부가 좀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전달해드려야 돼요. 요즘 2,000원 훌쩍 넘어가지고. 맞습니다. 국제유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배럴당 110달러 넘어갔거든요. 방금 오기 직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 브렌트유는 115달러까지 갔습니다. 비쌉니다. 이거 만약에 140달러 가져가면은 우리 기업 생산 활동의 마지노선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을 발표를 했거든요. 리터당 1.33달러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68달러입니다. 2,000원 넘어가죠. 1.68달러이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보다 한 26% 정도 높은 국가입니다. 170개국을 쭉 평균을 내봤을 때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높은 편인데 42번째입니다. 42등 정도입니다.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시아 내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홍콩, 싱가포르 다음이니까 바로 3등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좀 도시국가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대형 국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이 1.4달러고 중국이 1.4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또 예상하고 있듯이 네덜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대부분 다 2.5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세금이 높은 유럽 국가들밖에 없고 아시아 주변 경쟁 국가들보다는 한국이 기름값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런 기름값이 높은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이탈리아는 유류세 즉 세금을 인하하겠다. 그 이탈리아는 특히 300원 가까이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유류세 20% 인하 중이고 30%까지 인하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유류세의 순위가 곧 기름값의 순위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기름 유류세가 높습니다. 기름값의 평균 한 60% 정도가 유류세이고 한국은 50%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9%이고 그렇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36%가 기름값의 유류세이기 때문에 그 유류세의 순위에 따라서 우리 그 휘발유 가격의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대충 맞겠습니다. 아유 기름값 참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전쟁이 좀 끝나야지 이게 좀 잡히는 건데
$110. 와, 많이 올라긴 했네요, 배럴당. 다음 소식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탑승자 132명이 전원 사망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잘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참, 그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132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산악지대에 그 보잉 737기가 추락했는데 예. 그 CCTV 같은 게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네. 나왔거든요. 예, 예. 그 어떻게 132명이 그대로 다 수직으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유가족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것도 다 차단되고 있거든요. 유가족하고 언론의 취재가 통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주장은 유족당 최소 3명 정도의 지원팀이 배정돼 있는데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는 이게 유가족 위로하고 상담하고 법률 지원용으로 3명을 지원팀을 유가족당 배당해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유가족은 그렇다기보다는 유가족을 감시를 하고 시위를 못하게 하고 언론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걸 단속하는 용으로 우리에게 배정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고 현장은 유가족이 도착하기 전에도 조기 봉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가족의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다 그대로 철저하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중국 매체들에게 유가족들의 슬픔을 과도하게 보도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하달됐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도 있고 그 관영 매체만 취재가 허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쟁보다도 실제로 그런 지원팀이 파견되어 있으면요.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 같은 걸 진짜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 맞춰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그 법률을 보면은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1인당 40만 위안이 최대 보상 금액이거든요. 40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대 8천만 원이니까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이게 10년, 20년 전 규정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부터 바꾸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상담 이런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얘기 자체를 안 꺼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알려져야지 논의도 되고 할 텐데. 참 답답하네요. 예, 다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미얀마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이 계속 유혈 탄압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계신데 이제 아세안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뭐 별 성과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였는데 저는 이게 조금 그 다른 주요 굵직굵직한 뉴스 때문에 우리 최근에 미얀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아세안이 특사를 공식적으로 파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비공식적도 있었고 개별 국가의 외무부 장관이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우리 10개국 연합인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의 공식 특사입니다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뿌락 소콘 특사, 즉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2020년 의장국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갔다 와서 뭐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다녀왔다. 근데 가보니 문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올해 캄보디아가 의장국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니까 그 민훌라인 군부 최고사령관하고 군정 인사들만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웅산 수치라든지 민주적 인사는 전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이 파견하는 특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군부에서 허용하는 군부 인사만 만나고 실제로 민주 인사는 군부가 허용을 안 하면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게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의 특사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도 왜 갔나 또 논란이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인데 누가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냐? 중국과 인도의 새로운 논쟁거리다. 우리가 보통 중국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인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인도 많이 따라왔어요. 저도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중국 발표했습니다. 14억 1,260만 명입니다. 아이고야. 인도 자기들 주장으로는 14억 1,500만 명입니다. 즉 그렇다면은 중국보다 240만 명이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건 아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중국보다 조금 적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3억 9,300만 명. 중국보다도 약 한
아직 조금 약간 적은 수치죠. 예, 예. 그런데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논쟁이 설득력을 얻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인도는 10년 단위로 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를 작년에 못했어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못해갖고 1년 늦게 하면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생기는 게 인도보다 중국의 출산율이 너무 급속도로 낮아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인도가 더 곧 추월할 것이라는 올해나 내년에 추월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900만 명? 2천만 명 정도 되더니만 작년 수치를 보니까 1,000만 명 정도예요. 예.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뭐 심각하다는데 14억이 일단 있는 상태여서 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다른 나라 진짜 다른 나라 얘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출생 신고도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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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